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윤리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주주랑 초스tok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주제는요. 실학하고 정약용 사상 배우시고 나서요. 위정척사 사상, 동학, 그리고 개화사상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분석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요. 정약용의 사상이 단독으로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후에 나오는 근대 한국 윤리사상에 해당되는 부분들 있죠. 여기 해당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공통점과 차이점의 계열을 좀 세워보셔야 문제 적용이 잘 되실 거예요. 요 점 유의해서 오늘 강의 들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들어갑니다. 실학과 정약용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 잠깐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학에 대해서 배울 때요. 경학과 훈구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리학, 양명학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고증학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유학이다라고 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지금 실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지금까지 보여졌던 조선에서의 유학의 학풍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나오는 새로운 학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실학이나 정약용이라는 그 학자들과 그 학풍에도 성리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깔고 들어간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꼭 유의하셔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실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조선의 성리학의 특성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게 나왔었죠? 인성론 부분에 치중해서 얘기가 발달이 됐었죠. 그래서 조선의 성리학이 이런 인성론에 치중을 많이 해서요. 이기론의 논쟁이나 예속 논쟁 같은 것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양란을 겪으면서요. 학자들이 겪었던 그 문제의식이 뭐가 있었을까요? 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살기 힘든데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은 인성론에 치중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고 그 백성들의 민생은 지금 안정이 안 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고쳐볼 수 있을까라는 실질적인 문제에 아마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실학인데요.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세 가지로 여러분들 분류해서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경세치용. 두 번째가 이용후생, 세 번째가 실사구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알아두실 부분은 실사구시라고 하는 것이요. 그 실제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그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학풍을 바로 실사구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야 두셔야 되는 것은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의 개념입니다. 경세치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농업을 중시하는 입장에 있는가, 아니면 상업을 중시하는 입장에 있는가 두 가지를 꼭 분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양란을 겪으면서 어려웠던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당시에 농업, 그래서 토지개혁이라던가 농업의 문제를 개혁을 시키면서 이것을 통해 민생의 안정을 꾀하려고 했던 것이 경세치용 학파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이용후생 학파는요. 청에 발달된 문물을 수용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상공업을 발달시키려고 했던 입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학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전반적인 특성으로 실사구시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이 어떤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분류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가 바로 실학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이러한 실학자들의 문제의식과 함께 우리가 좀 더 중요한 정약용의 사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정약용. 이 실학의 대표적인 학자가 정약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정약용의 어떤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지 먼저 짚어보면 우선 첫 번째가 정약용의 심성론.
정약용은 인간의 심성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정약용의 덕론, 정약용은 인간의 덕사덕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 두 가지인데 설명을 들어보셔야 알겠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심성론. 정약용은요, 인간의 심성을 기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호라는 것은 뭘까요? 자, 우리가 보통요, 선생님은 하루에 커피 3잔을 마셔요. 그러면 선생님에게 있어서 기호식품이 커피가 되겠죠. 그 기호라는 것 자체가 좋아하고 즐긴다라는 뜻입니다. 기호라는 뜻인데요.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기호라고 해서 성기호설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기호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래요. 인간에게 이제 기호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형구의 기호와 두 번째, 영지의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형구라고 했을 때는요,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육체. 이 두 가지가 그 뜻을 갖고 있고요. 영지라고 했을 때는 영성과 지성을 얘기합니다. 영성과 지성. 그래서 이 형구라고 하는 것은요, 눈이 좋은 빛깔을 좋아하고 입이 좋은 맛을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형구의 기호에 속하게 되죠. 반면에 이 영지의, 영성의 기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선을 좋아하고 반면에 악을 부끄러워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영지의 기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의 기호 때문에 동물과 구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점에 있어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기호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호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권리인데, 어떤 권리를 말하느냐? 자주지권의 권리를 말합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기호는 있어요. 그러한 성향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선을 정말로 선택을 할지 안 할지는 인간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선을 좋아는 하지만 작정하고 악행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선을 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선택에 의해서 네가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주지권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는 것이, 인간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얘기를 보니까 어때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좋아하는 성향성만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선을 선택을 해서 실천을 함으로써 내가 선행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구나 라는 것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게 이 설명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정약용도 성리학을 공부했을 거예요.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에 중요한 것을 보면은요. 자, 하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하늘의 이치, 천리가 있습니다. 이 천리가 인간에게 부여되겠죠.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선하다라는 성선설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에게 있는 욕구 있죠. 이 욕구는 제거 대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천리가 부여된, 인간에게 부여된 천리를 구현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게 욕구예요. 그래서 천리를 그대로 갖고 있어서 성선설이기는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욕구를 제거해야만 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정약용은 이것을 어떻게 달리 설명하고 있냐면요. 하늘이 인간에게 준 것은, 자, 여기 옆에 있는 선을 좋아하는 기호고요. 그리고 그 중에 선을 선택할지 말지, 그리고 행동하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자주적인 자주직권의 권리를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욕구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도 다른데요. 정약용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욕구는 삶의 원동력이라고 설명을 해요. 왜? 만약에 내가 시를 쓰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어야 글도 배울 거고 남의 시를 읽어보고 싶은 학문이 발달되어 가겠죠. 뭐 예를 들어 내가 바이올린을 잘 켜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어야 그것을 열심히 연습함으로써 뭐 음악적 재능이 싹 틀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의 욕구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재고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가하게 되는 것이 정약용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정약용이 얘기하고 있는 기호라는 거, 자주직권이 무엇인지 설명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래서 인간은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하늘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존재예요. 왜? 부여된 천리를 그대로 따르면서 내 욕구는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실천하면서 내 삶의 원동력으로서의 욕구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정약용은 성리학을 공부했지만 그래도 성선설이 아니라 성기호설의 입장에서 인간의 심성을 설명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을 보면은 많은 것 같지 않죠. 근데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제에 적용이 잘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한다는 이 맥락 있죠. 이걸 잘 이해를 해보시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를 들어 꿩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좋아하고 사슴은 들을 좋아하고 벼는 물을 좋아하듯이 인간이라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문에서 잘 활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약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 부분 인간의 심성론에서 하나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약용이 생각한 심성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덕론으로 가게 되면요. 사실 정답은 나왔어요. 선생님 막 주저리 판서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맥락 전체를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정약용이 생각했을 때 인간의 도덕적인 행동,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행동, 실천을 그 바탕으로 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잘 비교게 되는 게 성리학이니까요.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된 것이고 선천적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은 성선설을 주장하니까요. 아까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 드린 것 같이 천리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이 가능하지만 정약용에게 있어서의 이 인간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됐거나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행동, 실천하면서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뉘앙스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의 덕론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뉘앙스가 바로 정약용이 바라본 인간의 덕, 혹은 사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래서 후천적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선생님이 심화 수업에서 할 주제로 따로 떼어놓은 것이 이것과 관련해서 정약용이라는 인물은요. 맹자와 공자 시대의 그런 유학적인 해석을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주자가 해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맹자의 성선설을 설명하기 위한 4단이라는 것이 있죠. 그 4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주자가 해석하는 부분과 정약용이 해석하는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가 최근에 지금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주제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심화 수업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 꼭 체크해 두셨다가
그 수업에 꼭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간단하게는 두 가지예요. 핵심이죠. 정약용 사상에서의 심성론과 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심성론, 성기호설, 그 성기호설 때문에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시고, 정약용이 생각하는 인간의 도덕적인 그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꼭 체크를 하시면서 필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봐주시면은요, 필수 자료 1번 나와 있죠? 자, 중요한 지문이니까 함께 보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인의예지의 명칭은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의예지라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 정약용이 생각하고 있는 덕, 사덕에 대한 그의 해석이 무엇인지 짚어보려고 한다라는 의도를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반드시 행사 이후에 성립된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할 때 측은지심이 생겨도 가서 구해주지 않으면 그 마음의 근원을 캐 들어가서 인이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측은지심이 마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해주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그릇의 밤을 성내거나 발로 차면서 줄 때 수호지심이라는 것이 생겨도 걔를 버리고 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의 근원만을 캐 들어가서 의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큰 손님이 문에 이르렀을 때 공경지심이 생겨도 맞이하여 절한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근원을 캐 들어가서 예라고 말하지 않는다. 선하나 사람이 무고를 당했을 때 시비지심의 마음이 생겼어. 하지만 그것을 분별해주는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캐 들어가서 지라고는 말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이 일부러 이제 색깔을 다시 분류를 했는데요. 행사, 구해준다, 버린다, 절한다, 분별한다 라는 행동을 통해서 사덕, 도덕적인 행동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측은수, 사양시비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재되어 있다, 선천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인간이 행동하고 실천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행동과 실천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설명한 정약용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지문에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훈련을 했으니까 선생님과 문제 적용시키면서 다시 재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볼까요? 70쪽에 보면 5번 문제 있죠. 여기부터 들어갈게요. 자, 이 문제는 조선시대의 윤리사상들이다 라고 시작을 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지금 딱 보니까 가번을 보시면은 실학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왜 그렇죠? 이용을 이룬 뒤에야 후생을 할 수 있다. 후생을 이룬 뒤라야 정덕을 이룰 수 있다. 정덕, 이용, 후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실학의 학파에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기물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지 않고서도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드물 것이다. 그래서 기물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사실 이용이라는 의미적인 해석이 되고요.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 복지의 개념이 이제 후생에 들어가는데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 실학, 이용, 후생, 학파 정리됐고 나번으로 갑니다. 나번은 아직 이제 이번 강의에서 얘기할 부분인데 이제 미리 공부를 해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뀔 수 없는 것이 도고 자주 변화하여 고정될 수 없는 것은 기다. 바뀔 수 없는 것, 도는 유지를 해야 되고 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3강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어때요? 유학적인 동양의 동도라고 하는 것은 유지를 해야 돼요. 고수를 해야 되지만 서양의 기, 편리한 문물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은 수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실학의 입장과 동도서기의 입장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1번부터 볼게요. 가는 상공업의 진흥을 통한 국부의 증진을 추구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이용후생 학파라는 것을 굳이 알려준 이유는 상공업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기 위해서겠죠. 1번이 맞겠습니다. 만약에 그 농업을 중시했다라고 하면 경세치용으로 가겠죠. 그 부분 구분해 주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었고 2번 가는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상공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겠죠. 맞아요. 그럼 3번 갑니다.
나는 유학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걸 보세요. 동도서기 선생님 일부러 써놨죠. 서양의 기술, 편리한 문물은 받아들여요. 하지만 동양의 도, 이 동양의 도라고 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학 기존의 이념이겠죠. 이것은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렸어요. 그럼 4번 갈까요? 나는 서양 문물의 주체적인 수용을 중시하였다. 왜?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던 유학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서양의 길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분별적으로.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갑니다. 가는 나의 형성과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실학과 동도석이라는 개화사상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면 맞겠죠. 자, 이 정도가 실학에 관한 문제를 이제 출제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약용의 문제로 들어가겠죠.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의 심성론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첫 번째 질문, 두려워하고 삼가서 상제를 밝게 섬기면 인이라는 것을 행할 수 있지만 태극을 헛되이 높이며 이로써 하늘을 섬긴다면 인을 행할 수 없다. 사람이 생겨나면 이미 하늘이 영명하고 형상이 없는 본체를 부여한다. 그것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며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부끄러워한다. 이것을 성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이 부분에 나와줬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며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부끄러워하는 기호가 바로 인간의 성이다. 성기호설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영명하고 형상이 없는 본체를 부여했는데 그것은 기호라는 거예요. 기호. 그렇죠? 이 성기호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1번 마음이 곧 본성이고 본성이 곧 리다. 본성이 곧 리다. 성증리. 그러면 이것은 성리학의 입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2번 인의 예지는 천도가 인간에게 내면화된 것이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 천리가 내면화됐다 라고 하면 선천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선천성을 강조하는 것은 성리학입니다. 정약용은 후천성이라고 굳이 말을 바꿔서 설명을 드렸죠. 틀렸고요. 3번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을 행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히 봐야죠. 어느 부분? 선한 것을 행하도록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했는데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기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4번 천리를 함께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사람과 사물의 성은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정약용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동물의 본성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이 영지의 기호, 그쵸? 영성과 지성의 기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을 해줬었죠. 4번도 틀렸고요. 5번 인간의 성은 선과 의로움은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의 속성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기호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8번 정리됐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볼까요? 다음은 조선시대 어느 사상가의 가상 인터뷰 장면입니다. 이 사상가의 윤리적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인에 대한 주희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에 대해서요. 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덕성, 도덕을 생각하시면서 주희라고 하는 기존의 성리학적 해석을 어떻게 당신은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학자가 말하기를 주희의 주장대로 하자면 쭉 가시면서 이 부분 볼게요. 또한 인을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실천을 통해 성취하려는 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네요. 이 학자가 보기에는 노력에 의해서 성취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도덕을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이 학자는 노력, 실천, 행동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는 정약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에서 찾아볼까요? 1번
인간은 혈기를 지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다라고 말했어요. 어때요? 이거 여러분들 실학의 인간관 기억나세요? 이 실학의 인간관에서 보면은 하늘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길을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길을 혈기라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인간을 혈기적 존재라고 표현했었던 얘기를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실학자 입장에서 혈기적 존재라고 하는 부분은 맞죠? 그럼 2번 가요. 욕구가 있어야 어떤 일이든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욕구를 제거 대상으로 보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이올린을 켜고 싶다. 시를 잘 쓰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어야 성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원동력으로서 긍정한다. 맞죠? 그럼 3번. 인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약용이 생각하고 있는 인에 대한 해석. 그럼 4번 갈까요? 하늘은 인간에게 행위를 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여러분들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눈에 띄세요? 그 행위를 선택해서 실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 권한은 자주의 권한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선택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선지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5번 갈까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이가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다. 리가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다라고 하면 성리학적인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조선시대 성리학자 정약용의 입장,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의 입장해서 5번 여러분들 문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까요? 자, 71쪽으로 가요. 7번 문제. 조선시대 윤리사상가들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여러 명이 나올 텐데요. 가번. 마음이 성과 정을 통솔한다는 것은 심, 통, 성, 정이 되겠네. 그럼 요거는 성리학의 기본 이론이 될 텐데 더 읽어볼까요? 인간이 오행 중에서 빼어난 것을 부여받아 태어났네요. 선천적으로 그 빼어난 것 속에 오성이 갖추어져 있으며 그 오성이 움직이는 데서 7가지 정이 나온다는 말이다. 7정을 말하겠네요. 무릇 성과 정을 통제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본체이다. 또한 마음이 사물과 만나 통하게 되면 정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이 사물과 만나면 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성리학적인 기본 이론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나번을 한번 볼까요? 나번에서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 인의예지의 명칭은 본래 우리 인간이 이를 행하면서 일어나는 거고 마음에 있는 현묘한 이치가 아니다. 사람이 하늘에서 받은 것은 오직 이 영명함이니 인할 수 있고 의할 수 있고 예할 수 지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하늘이 인의예지의 4개 알맹이를 인간의 성품 속에 부여했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덕이라고 하는 게 성품 속에 부여했다. 즉 선천적이다. 혹은 내재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행동, 즉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행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나번에서는 정약용이라는 걸 알면서 우리가 가장 적절한 거 설명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지부터 볼까요? 가는 본성의 회복을 통해서 기질지성을 제거할 것을 주장했다. 자,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 2번, 마음이 곧 하늘에 이치며 마음 밖에 이치가 없다고 하였다. 마음 밖에 이치가 없다. 심의 무리, 심의 무물 하게 되면 양명학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3번, 악행의 원인이 되는 욕구의 제거를 주장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 제거 대상이다 라고 하면 성리학이죠. 하지만 나 정약용의 입장에서 욕구라고 하는 것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럼 4번, 가와 나는 인간을 우주의 기와는 달리 혈기를 지닌 존재로 보았다.
혈기를 지닌 존재로 보는 것은 정약용만 해당이 되겠죠. 그럼 5번 가는 덕을 타고난 걸로 나는 후천적인 것으로 보았다라고 했는데 타고난 것으로 보는 것은 성리학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후천적인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약용의 입장에서 우리가 후천적이라는 말을 해석을 우리가 가해서 정리했었던 부분이죠. 그러면 맞는 것은 5번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5번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실학과 정약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실학에 적용되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약용은 그 단독으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대 한국 윤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질서를 만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뭔지 선생님과 함께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한국 윤리. 그러면 우리가 크게는 세 가지를 보셔야 되죠. 첫 번째, 위정척사 사상. 그리고 두 번째가 동학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화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하면 이 개화 사상에 아까 문제 풀다가 잠깐 나왔던 동도서기론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급진적인 개화론이 있습니다. 자, 위정척사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위정척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외워버리지 말고 이해를 하면서 기억을 오래 남겨볼게요. 위정 그러면 지킨다라는 것이고 정은 정학을 말해요. 또 여기서 척이라고 하면 배척한다, 몰아낸다는 뜻이죠. 여기서의 사는 사학을 말해요. 그러면 사학은 몰아내고 정학은 지키자라는 건데 이 정학은 뭐냐? 기존의 유교 이론, 성리학 이론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사학은 불교라든지 양명학 혹은 서학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당시로서는 지키고 있었던 것이 유교, 성리학적 이념이니까 이것을 지키고 사학 혹은 뭐 불교 등과 같은 사학은 배척하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당시에 뭐 서구 문물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의 혼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위정척사 사상이 등장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최재우라는 인물의 종교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서 경험이죠. 종교적 경험. 하느님을 만나서 그에게서 그 신령스러운 주문을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동학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천사상에다가 우리의 경천사상의 유불도 사상이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진 특징적인 면이 보이죠. 그래서 동학사상을 조화의 측면에서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동학사상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당시에 그 갖고 있었던 성리학적 그 개념에서 나오게 되는 그 신분 질서에 대한 반대의식이 있죠. 그래서 성리학적 질서를 반대하고 신분제를 철폐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이론들이 어떤 게 있죠? 시천주, 인내천, 오심 즉 여심 이런 말이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 천주를 모시라는 거야. 그럼 모든 사람들이 천주를 모셔요. 그 천주를 모시게 되면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내가 모시고 있는 천주와 너가 모시고 있는 천주 모두 같죠.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 다 같아. 그런 모든 존재들은 평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민평등 사상. 그리고 인내천, 모든 사람이 하늘과 같아.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학이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의 종교인데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이념을 해석해 보면 만민평등 사상과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 있었던 신분제는 철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차별을 한다던가 신분을 둬서 그것을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념에 절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화사상, 동도서기로 가게 되면 자, 아까 설명이 됐었는데요. 동의 도와 서의 기가 있다. 이 동의 도라고 하면은 당시 지키고 있었던 유학적인 이념이 되겠어요. 유학적 질서 혹은 이념. 서의 기다라고 하면 서양에 있는 과학, 기술 이거는 수용할 수 있다. 동의 도는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 과학과 기술은 우리가 분별적으로 받아들여서 개화를 하도록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화 사상 중에서도 동도서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학적 질서나 이념을 고수한다라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개화론에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자, 요거 그대로 갈게요. 유학적인 질서나 이념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래서 급진적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변혁을 꾀해서 개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급진적인 개화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근대 한국의 윤리사상으로 대두가 되는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렵지 않게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체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내용 지우고 이렇게 갈게요. 위정척사, 동학, 개화사상 이 세 가지 간의 계열,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선 당시에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성리학적 질서 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것 자체를 타파 대상으로 볼 것인가 그걸 가지고 반봉건이라는 말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반외세라는 말도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반외세는 당시는 근대라는 말 자체가 엄청난 혼란을 겪었을 텐데 서구의 문물들이 들어오고 또 압력이 가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입장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것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이 있었던 건지를 요것으로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정척사 사상은 반봉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X라고 해야 되겠죠. 왜? 아까 설명에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정학을 지켜야 돼요. 그 정학은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적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반봉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서를 계속 유지하고 갈 겁니다. 그러면요. 동학은 어때요? 동학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신분제나 차별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철폐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반봉건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화사상에서는 자 이거 벌써 지워버려서 좀 그런데 다시 쓸게요. 여기에서는 동도서기론이 있었고 급진적인 개화사상이 있었는데 동도서기론에서는 반봉건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의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자 합니다. 급진적인 개화사상은 반봉건적인 의식이 보입니다. 정리되셨죠? 그러면 반외세로 가봅니다. 자, 위정척사에서는 반외세 오죠. 왜? 사에는 서학이 들어갔었죠. 서학에 대해서는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반외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학에서는 어때요? 이 동학이라는 말 자체가 이들이 서학에 반대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서구의 그 세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요. 반외세 맞아요. 반면에 개화사상은요. 동도서기의 입장이던 급진론의 입장이던 개화하려고 하죠.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반외세가 아니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는 것들 중에서 위정척사 사상이 후에 독립운동으로 연결이 됐다. 이거는 이해가 된다. 왜? 정학을 지키면서 서학에 지금 서양의 문물에 반대하니까 그 이념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키려는데 이어지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인간 존엄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이 잘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계속 얘기가 되는데 정학을 지켜요. 그 정학은 성리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리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했어요. 선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고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다만 그것이 사욕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래서 누구나 그 사욕을 제거해서 수기수양하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 성인군자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리학의 입장이죠. 때문에 성리학에서는 모든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보고 그러한 본성을 가진 인간을 존중하고 그런 인간이 성인과 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인간 존엄 사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나온다거나 참고서에 좀 한 줄씩 써 있고 또 문제 풀 때 선지 하나에 잠깐 들어가 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위정, 척사, 정학과 사학이 뭔지 계속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전체를 다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족주의라는 걸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이 말도 질문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자, 민족주의 사상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한 민족의 부흥과 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방향과 그 노선은 다르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당시의 변화를 잘 극복해내기를 바라고 제시된 사상들이기 때문에 다 민족주의 의식이 깔려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하시고 선생님이랑 마지막 문제 적용해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볼까요? 68쪽. 다음은 조선시대 어느 사상가 글이다. 이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속 쭉 읽어보시면은요. 특히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민생의 안정을 우선 꾀하고 있는데 그 민생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그 방법으로 노선으로 삼고 있느냐를 보니까 바다상인 일본, 중국의 물건과 통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라고 하는 그 다른 세력과 교류를 통해서 상공업을 진흥시킴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실학 얘기인데 선생님 여기 뒷부분에 지금 빠져있네요. 그래서 요거 선지를 한번 보게 되면 실학에 대한 입장 중에서도 상공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실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산업공상의 신분질서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화폐 유통을 억제해야 된다. 특히 상업의 입장하고는 지금 다르니까요. 이 두 가지는 당연히 틀리게 되고요. 물욕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도덕적 삶 자체만을 너무 중시하게 되는 선지가 되죠. 오랑캐의 것을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까 중국과 일본의 것을 들여오게 하려는 입장과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실학적인 입장, 이용후생의 입장과는 다르고요. 도구를 잘 이용하고 백성의 삶을 개선시켜야 한다. 후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실학의 입장에서 가장 맞는 선지죠. 3번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학하고 정약용 문제 풀 때 이 문제 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9세기 말의 한국 윤리 사상이다. 근대 한국 사상에 이런 단서가 달리죠. 그래서 나에 비해서 가의 사상이 보다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사상을 한번 봅니다. 양이의 화는 홍수나 맹수의 피해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정 척사에서 보자면 서의 문물에 그 서학에 들어갈 거예요. 그것이 훨씬 심각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전하께서 부지런히 힘쓰시고 경계해서 안으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의 무리를 잡아 배게 하시고 밖으로는 장병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학을 배척해라, 잡아 없애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척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위정 척사의 입장에서 사학은 배척을 하고 우리의 정학을 잘 유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위정 척사. 나번을 보게 되면
나의 돈은 무위 이하이다 라고 쭉 가는데 사실 이 지문이 지금 쉬운 것이요. 나는 역시 동에서 태어나 동에서 받았으니 돈은 비록 천도라 하지만 학은 동학이라 한다. 그래서 동학이라는 걸 쉽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번에 위정척사랑 나의 동학을 비교를 하는 문제죠.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이 보다 강조하는 거를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를 한번 볼까요?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동학이 더 강조할 테고 어떠한 생명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동학의 이념에 의해서 본다면 모든 것이 평등하고 존엄하다라는 이념으로 갈 거예요. 바른 덕에 기초를 둔 후생을 실현해야 된다. 정동, 정덕, 이용, 후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또 실학이에요. 전통 사상을 바탕으로 서양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위정척사는 사학, 그래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기존의 사회 제도와 규범을 유지해라. 위정, 정을 위하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적인 이념을 지키는 거고 동학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위정척사는 5번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그럼 해결됐고 다음 문제 갑니다. 또 발문에 보이시죠? 19세기 우리나라 두 사상가라고 했잖아요. 자, 가번과 나번을 쭉 보게 되면 이러한 윤리는 하늘로부터 얻어서 본성에 부여된 것이다. 천지에 통하고 만고에 뻗치도록 변하지 않는 이치로 도가 되었다. 수레, 배, 군사, 농업, 기계는 백성에게 편하고 나라에 이로운 것으로 밖에 드러나 기가 되니 내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도가 아니라 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는 우리가 그대로 지켜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서에 발달된 문물과 기술과 과학은 받아들여도 된다. 동도서기의 입장이고요. 나번에서 보면 서양의 물건은 태반이 음탕하고 욕심을 유도하고 윤리와 강상을 깨트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양의 물건에 대해서 반대 입장, 비판하는 입장, 배척하려는 입장이니까 사학을 배척하려는 척사, 위정척사가 되겠죠. 공통된 입장을 고르래요. 동도서기와 위정척사의 공통된 입장. 1번 볼까요? 전통적인 유교 사상과 도덕을 굳게 지켜야 된다. 어때요? 정학을 위하는 것과 동의 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공통점. 1번이 정답이네요. 그쵸? 그럼 2번 가요. 인간 존중의 관점에서 서양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것을 나번은 반대하겠죠. 그럼 3번 갑니다. 신분 차별을 철폐해서 만민의 평등을 실현한다. 그러면 동학이 될 거고 4번 갑니다. 성리학적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시대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성리학적 가치의 변화라고 했죠.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5번 갑니다.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한 도덕사회 구현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학에서 민생의 안정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덕을 실현하겠다 이런 입장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번도 해결이 됐습니다. 마지막 수능 실전 문제 3번 69쪽 볼게요. 가라는 19세기 말에 나타난 한국윤리 사상들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말하고 있는데 가나다라 4개를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셔야 돼요. 지금 가번을 보니까 유교의 전통 문화 의식 정치 제도를 개성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유지를 하겠다는 거네요. 서구 열강의 도전을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규정해서 그것을 배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정을 얘기할 테고 뒷부분은 척사를 말하고 있겠다. 나번 유교에 근거한 기존 정치체제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고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개화사상. 다번 고유사상을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한 종교사상이다. 인내천 나왔으니까 동학. 라번 유교적인 전통문화와 정치체제를 고수하면서 서구 열강의 침략 행위를 비판하면서도 서구의 과학 문명과 기술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그럼 얘도 개화 사상이라는 건데 이것은 동도서기론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급진적인 개화 사상에 들어가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번이 양반과 상인의 신분 질서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느냐? 틀린 거죠. 정은 성리학 당시의 질서 체계니까. 2번, 외국과 통상하면 도덕적 기강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위정척사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겠다. 그럼 3번으로 갈까요? 하느님을 모신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동학에서 말하고 있는 거 3번이 맞겠고 4, 5번 왜 틀렸는지 다시 설명해 볼까요? 4번, 인간은 자연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자유적인 주체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실학적인 입장에서 정약용적인 해석에서 얘기하는 것이 더 가깝겠습니다. 5번 갈까요? 백성들의 천부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라본은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실학, 정약용 그리고 근대 한국 사상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중에 정약용 사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고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에 심화 주제로 빼놓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1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 문제를 드리면은요. 마지막에 근대 한국 사상을 배웠죠. 이 중에서요. 위정척사 사상과 동학 사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위정척사 사상과 동학 사상의 그리고 개화사상의 차이점은 각각 무엇일지 아까 선생님이랑 표 그려서 썼던 것들 있죠? 이거 다시 복습해 보시면서 정리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았고요. 많은 내용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만나서 1등급으로 같이 가요. 수고 많았어요.